사회현상의 제7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그 전 시간까지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봤고, 그리고 요 직전 주에는 개인 사회학이라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어떤 메커니즘, 원자적 개인이 이제 사회적 개인이 되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하면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중간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문화를 공부를 합니다. 이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사회 현상의 이해라는 과목, 다시 말하면 사회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고 앞으로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나 이론 같은 것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 이제 이 과목을 얘기를 할 때 이 과목이 단지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정보, 그런 전문 지식, 그런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훈육,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오늘 공부하는 부분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 두 부분이 가장 그 디시플린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와 문화의 그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이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화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회화 해왔고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건전한 원만한 사회인으로서 사회화 그리고 재사회화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문화를 어떻게 내면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인으로서 이제 투표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건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이제 원만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훈육적인 디시플린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리스틱한 다시 말하면 이제 교시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뒤를 이제 돌아보고 지난 그러니까 고교까지 그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사회화 과정이 다시 말하면 문화를 내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어떻게 처해 왔는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자리매김을 하고 그다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원만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뭐라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입신양명, 출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제 원만한 사회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사회에 또 재사회화를 하고 이렇게 원만한 그런 그 사회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출세와 뭐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회화와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런 그 시각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들이 많지만은 사회화의 정의, 그다음에 사회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그다음에 사회화의 요소, 사회화를 담당하는 각 기관들, 사회화의 맥락, 사회화의 각 단계, 그다음에 사회화 이 다음에 재사회화, 탈사회화 이런 그 관련적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제 교재에서 보면은 제 6장에서 그다음에 제 5장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수업 내용도 이제 충실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학의 구성, 다시 말해 사회 문제의 이해에 대한 과목이 대체로 이렇게
분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1장 맨 첫 부분이 바로 제1부 제1장의 첫 부분이 바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였습니다. 사회화론이었죠. 사회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4주 동안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이 4주를 공부를 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은 어떠한 방법론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까지 공부한 내용은 그런 방법론에 의한 그런 시각에 의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첫 시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개인 사회학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다음 다음 주에까지 해서 2주 동안, 2주 동안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이제 개인 사회학이거든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그 개인의 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개인과 원자적 개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원자적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동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인간이 완전히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호 양육이 보육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단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인간이 사회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사회에 적응을 하는지, 그리고 다시 그 사회의 중요한 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내면하는지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목을 붙인다면 사회적 개인의 탄생, 사회적 인간의 탄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물학적 그 개인의 고찰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은 사회적 인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되면 우리가 요 다음에부터는 이제 사회 구성체로에 들어가서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사회 구성체, 구성 요소들을 이제 나눠서 보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직과 계급, 계층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도식을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를 이루기 전에 그 인간,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야성에 속한 정글, 밀림, 숲에 살고 있는 타잔과 같은 그런 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성이다, 페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사회에 포용되지 않은 그런 밀림 속의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인간이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문화의 습득과 내면화를 통해서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원자적 개인이 이제 사회적 인간이 된다. 이 사회적 인간이 그 다음에 비로소 단순 결사체와 범주를 구성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조직 제도를 구성한다, 이런 개념적인 단계를 설정했고, 아니면 그 사회적 인간이 계급 계층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위에 있는 요런 단순결사체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뭐랄까 구심력적 요소라고 했죠. 어떤 그 보편적 요인, 보편적 그런 그 사회 구성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계급 계층은 우리 이제 사회 구성원들을 이제 따로 나누는 어떻게 보면 당파적인 그런 사회 구성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오히려 이런 원자적 그 인간이 사회적 인간이 되게 만드는 사회화의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문화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화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다시 말하면 이제 제일 첫 부분이죠. 사회화론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우리가 첫 4주 동안 사회화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이제 4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인, 그 다음에 그 개인 사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3번째잖아요. 개인의 사회화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개인이 한 사회 구성 요소가 되는 그런 과정, 사회화라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회화 문화입니다. 이 사회화 문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책에서도 제6장에서 문화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다 이제 한 번씩은 들었던 그런 개념들인데,
우리가 그걸 한번 더 제대로 좀 사고를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 사회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개념이 바로 사회학과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 그럼 뭐 수요, 공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뭐 정당, 선거 뭐 이렇게. 그럼 사회학에서는 뭐냐? 그러면 사회와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와 문화.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능과 구조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을 사회에 적응해주는 구조가 뭐냐? 문화죠, 문화. 그 과정이 이제 그 기능이 뭐냐? 사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조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수행하고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사회와 문화 관계는 구조와 기능 관계 있고 또 우리가 사회학에서 중요한 그 개념이 바로 역할과 지위였죠.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을 이어주는 역할과 지위와 역할의 관계. 그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르타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뭐랄까 이음새로 이어주는 그걸 우리는 모르타르라고 그러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뭐랄까 그 쌓아 올리는 그 벽돌 블록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붙여주는 게 모르타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회를 그를 이제 하나의 그 건축물로 본다면 그리고 각 구성하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나 뭐 이런 조직을 벽돌이나 아니면 블럭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같은 요소 그게 바로 모르타르 같은 요소 그게 바로 이제 지위와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는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는 기능, 다시 말하면 역할이 바로 사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문화는 아주 밀접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서로 뭐라고 할까요? 정의를 할 때도 대조적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화가 뭐냐? 문화를 내면하는 것이다. 문화가 뭐냐? 사회의 주체다. 이런 식으로 서로 뭐라고 할까? 반사적으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회화와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럼 사회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나눠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사회화라고 하는 말의 정의, 이 사회화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써보면은 사회화란 말이에요. 화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동사와 전미사죠. 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 이전에서 사회로 옮겨주는 과정, 우리는 이제 이거를 사회화다 이렇게 영어로 똑같습니다. 제이션 말을 붙여서 사회화라고 하는 저기 뭐라고 동사와 명사와 전미사를 붙여서 소셜라이즈 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회화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화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소셜리제이션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적 개인의 사회적 개인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원자적 개인,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이전, 사회 이전, 우리가 말하는 원초적 상태, 이런 동물적인 상태, 이런 개인이 정글에 살고 있던 타잔 같은 그런 개인이 비로소 이제 문명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다. 문명사회 이론이 되는 구성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회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원자적 개인의 사회적 개인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풀어서 말하자면 원자적 개인이 사회적 개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문화와 연결시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의 내면화다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구조가 바로 문화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내면화 시키는 그게 바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글 속에 살고 있던 타잔이 문명 세계에 와서 그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친한 사람 만나면 악수하는 법, 즐거운 재미난 얘기를 들으면 웃는 법, 좀 슬픈 얘기를 들으면 눈물 흘리는 법, 이런 법을 익히는 거죠. 그런 문화들을 내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ternalization of culture다. 문화의 내면화다.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문화를 자기 몸속으로
자기의 의식 구조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사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유화는 문화의 내면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문화는 그럼 뭐냐? 사유화의 주체다 이렇게. 사유화 시켜주는 주체가 바로 문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걸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말하면 뭐냐? 정치적 교화다. 정치적 교화. 자, 교화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거죠. indoctrination, 닥트린,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신념, 어떤 뭐 교조, 어떤 교리, 중요한 가르침, 뭐 이런 거를 이제 닥트린이요, 닥트린, indoctrination,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치의 문화의 정치적인 그 구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사유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타잔이 이제 문명 세계에 들어와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진보 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보수 쪽으로 가야 될까? 만약 영국으로 갔다면 내가 노동당원이 될까? 아니면 보수당원이 될까? 이건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야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보가 좋겠다. 나는 노동당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게 정치적인 다양한 그런 이데올로기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이제 뭐라고 적응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또 하나의 사유화거든요. 사유화는 그러니까 정치적 교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습.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유화를 통해서, 사유학은 또 부단한 시행착오잖아요. 타잔이 이제 문명세계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연필을 깎다가 부러뜨리기도 하고 손가락에 이제 베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그다음에 깎아서 쓸 때도 이게 잘못하면 또 힘이 부러지고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러닝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trial and error. 계속 시행을 해보고 실수를 하고 또 시행을 해보고 또 실수를, 이런 반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는 또 심리학적 학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습을 통해서 발달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거죠. 디벨롭먼트,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하는 거예요. 디벨롭먼트라는 것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발전, 발달,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거, 점점 좋은 상태로 발달하는 거. 그 다음에 성숙해가는, 미성숙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원만하고 편안한 그런 형태로 성숙해가는, 머추레이션, 머추어한 상태로 가는, 이게 바로 또 사회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발달이다 이렇게. 사회화를 통해서 상호작용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정글에서는 그냥 소리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원초적인 의사표시는 물론이고 제스처를 배우는 거죠. 여러 가지 제스처, 손가락 움직이는 제스처, 그 다음에 인사할 때는 고개를 숙이는 제스처,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화가 났을 때 이빨을 드러내고 뭐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이죠. 스피치, 말을 배우는 거죠. 나가서 이제 문자까지 배우는 거예요. 레터, 다시 말해 랭귀지, 언어까지 이제 다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말과 언어는 다른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어, 입으로 말하는 게 말이고, 언어는 그런 말을 포함해서 이제 문자까지 말하는 게 뭐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이제 좀 좁게 말하면 이제 문자 체계를 말하겠었죠. 문자는 이런 또 기타 여러 가지 상징 체계를 사용하는. 운전할 때, 뭐 우회전할 때 우회전, 그러면 뭐야, 그 화살표로 오른쪽 끝까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하는 건 상징 체계를 그렇게 사용해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 그런 기술을 익히는 거죠. 사회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 요약은 또 우리 책에서도 나와요. 제5장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일상생활 얘기 나오니까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화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적 그 개인의 사회적 그 개인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로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제 교화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말하면 이제 학습에 의한 발달 성숙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화의 요인을 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뭐가 사회화에 영향을 많이 줄까? 각 개인들마다 이제 사회화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화에 원만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에 가서도 부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도 다닐 때도 문제하고, 군대 가서도 뭐 탈영을 하고, 또 직장 가서도 또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또 결혼을 해서는 또 이혼을 하고, 또 사회 생활할 때는 뭐 범죄행위를 해서 또 전과자가 되고 뭐 이런 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원만하게 어디를 가서도 잘 적응을 하면서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노년기까지 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성취를 하고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서든 항상 뒤떨어지고 낙오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화의 어떤 패턴인데, 이런 사회화의 패턴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첫째가 생물학적인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생물학적인 조건, biological equipment, 어떤 걸 갖추고 있느냐, 생물학적으로. 일단 외모가 일단 중요할 거라고. 일단 뭐 생김새, 그다음 뭐 신장, 체중, 뭐 피부색, 뭐 이런 것들, 뭐 모발, 머리카락이 많냐 적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의 사회에 영향을 줘요. 그다음 무의식적 반사작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무의식적 반사, 예를 들면 뭐 원초적 방어작용,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이제 요즘 보면 감정 조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분노 조절, 뭐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특히 분노 조절에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도 이제 표출을 하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이제 해소가 되니까, 분노를 완전히 감춘다는 것은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지나치게 또 폭발시키는 것은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분노를 어떤 식으로 순화하고 처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또 뭐 기쁠 때 너무 기뻐서 막 또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웃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묶어서 감정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분노 조절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치, 부끄러움을 아는 이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수치,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 있어 되게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자아 성찰이 큰 사람들은 수치심을 많이 느끼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덜 느낀 사람도 있고,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만큼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도 없으면서 수치심도 안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데 수치심이 너무 커갖고 남 앞에 나서지 않고 너무 겸손해서 또 그런 능력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슬픔,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원초적 반사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전적인 요소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외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굉장히 그 사회와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이죠. 지능이랄지 감성 능력이랄지 뭐 이런 능력들, 특히 지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능도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능이 그 사람의 사회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기질,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 사회화 할 때 기질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냐, 다혈질이냐 우울질이냐, 그 다음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조울증이냐, 이런 기질에 따라서 또 굉장히 영향을 받고요. 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성, 남자냐 여자냐, 같은 남자에서도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여자도 여성, 그 남자들 중에서도 뭐랄까, 굉장히 그 성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이제 성적인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젠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체계가 어떤 거고, 동기가 어떤 거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 사람이 욕구가 굉장히 평소에 강한 사람이냐, 그래서 항상 욕구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은 욕구가 굉장히 소박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기. 항상 뭔가를 성취하려고 항상 이거 동기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임기응변적으로 사는 사람이냐고도 굉장히 그 사람의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리학적인 요소고, 앞에 이게 생물학적인 요소라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리학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자기가 나아가야 될 이상과의 그 괴리, 그 긴장 관계, 그 거리, 이게 바로 욕구거든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 자기가 바라보는 이상의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욕구, 불만이 크겠죠. 그런 그 긴장 관계를 이제 욕구다. 욕구를 정의하자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 긴장의 완화 과정이다. 느슨하게 하는 완화 과정이다. 긴장은 텐션이 팽팽한 거. 줄로 치면 줄이 팽팽한 거죠. 텐션. 한문을 쓸 때도 이렇게 긴자랑 밑에 실사가 들어가서 팽팽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완화는 또 그 실이 풀어지는, 느슨해지는. 그때도 완자도 앞에 실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이 바로 욕구의 충족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욕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욕구가 있다 이런 건 이제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죠. 자아실현 욕구도 있고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드도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형태의 또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욕구도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욕구고, 그 다음에 단계도 굉장히 그죠?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제 역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거기 되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타인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아실을 하는 욕구, 이런 단계가 있다는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중에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중에는 제휴 동기가 있어요. 상대방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필레이티브, 제휴 동기. 우리가 뭔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협력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목표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뭐 이윤을, 그다음에 아니면 뭐 취직을, 승진을, 뭐 이렇게 정권 장악을,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또 서로 간에 뭐 일체감도 있고 뭐 동호회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휴가 잘 돼야 되네. 제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라고 원만한 사연이 돼서 1대1로 만날 때도 자기 표현도 정확하게 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약속을 하면 시간을 잘 지키고, 그다음 내가 주고 상대방한테 받고,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될 때 제휴가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제휴는 깨집니다. 그리고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겠다 이러면 그건 사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제휴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많다, 선배 후배와도 원만하다, 어디 가도 항상 누가 잘 어울린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다. 제휴 동기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상대방한테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줄 것도 잘 주고 받을 것도 잘 받고 이렇게 하는 제휴 동기가 이제 강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성취 동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성취 동기야 뭐 가장 전형적인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이제 이루고내고자 싶어하는 굉장히 하는 그 동기 있거든요.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엮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제휴를 통해서 하여튼 목표를 최대한 이루어내고자 하는 성취 동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나 이제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면 또 이게 욕구 불만 형태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성취 동기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공격성은 이제 잘못된 형태의 그런 그것도 하나의 그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삐뚤어진 형태의 동기,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그 전체주의 그 이상 심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런 형태의 동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은 야동 양육 방식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자라왔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늘 얘기하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동 양육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이제 그다음에 그 아이가 처음에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도 중요하죠. 전 과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역시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아동 양육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화에서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Child Rearing Methods 어떤 식으로 하냐.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다음 굉장히 여유롭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분위기에서 아이가 자라났느냐 아니면 반대인 방향 그 가정에서 환경이 자라느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영아 양육 특히 이제 영아 갓 태어난 아이죠. 인펀트 nurturing 인펀트인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이들이 커갈 때 한참 그 뇌가 발육하고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영양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상호 신뢰하는 그런 좀 이상적인 환경 속에 자라날 때 그 아이의 사회화는 굉장히 원만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라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나면 훨씬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장남과 차남과 삼남 이런 형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핵가족이 되면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 역할 연습을 못 해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그 사회화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회화 요인을 지금 세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눠보면 첫째는 사회화가 뭐냐? 첫째는 정체의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개인 사회화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하는 정체의식은 사회 속에 속해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자적인 그런 인간학적인 자아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 가족 속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남이구나. 그럼 우리 학교 와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 1학년 신입생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나는 남학생이 남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군대를 가면 나는 1등병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정체의식이 굉장히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뭐랄까 지위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지위 역할에서 서로 상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걸 골고루 이제 우리가 그 검토를 해서 어디에다가 이제 더 강조점을 두고 어떤 걸 더 이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건지 그는 고민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정체의식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사회화예요. 항상 우리는 사회화의 가장 아마 첫 부분이 정체의식의 습득, 예? 정체의식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게 아닌가 하고요. 두 번째가 지위와 역할의 습득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엮여 있고 이제 짜여 있다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위,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해야 될 역할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집에 가서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잘 보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런 학교에 오면 나는 이제 신입생으로서 또 선배의 또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지위라고 하는 것과 역할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습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또 취직하면 또 이제 뭐가 달라지고 또 군대를 가면 또 달라지고 또 교회나 또 자기 종교생활 가면 또 달라지고 또 동호회 가면 또 뭐가 달라지고 내가 동호회 야구팀 야구를 한다. 그럼 거기 가서 난 투수가 될 수 있고 포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휘와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습득해 가고 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사회화고 세 번째가 이제 성적 사회화입니다. 자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보면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마 이런 사회화에 아마 한 60% 이상이 여기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남자다 이렇게 이제 딱 자리매김이 되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가족이 이루어더라도 나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 아이를 낳아도 나는 보호자로서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효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세대주로서 선거가 나오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자라 그러면, 내가 역할 분담해서 가사 노동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출산과 그 다음에 양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나한테 있다. 뭐 이런 거에. 그 다음에 이제 매사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수능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녀 구분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이냐, 아니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이런 게 갈라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볼 때, 남녀 구분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외부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가정, 가사 전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분담이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문화인류학자들 보면은 무슨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갔더니 반대로 돼 있다는 거죠. 거기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오히려 남편들이 집에서 가사 노동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사회적 자동론이 맞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성적인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젠더 사회화라고 그래서 제6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12장에서도 섹슈얼리티와 젠더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여성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성적인 사회화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피해자 사회화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뭐라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강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약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뭐랄까 공동체 의식, 일체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여성 차별을 당해봄으로써 굉장히 그 여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사회화가 촉진이 되는 거고 인종차별을 당해봄으로써 유색인종들은 더 이제 결속이 되는 거고 장애인 차별을 당해봄으로써 어린이 차별을 당해봄으로써 노역자 이런 사람들로 차별을 한번 당해봄으로써 반사적으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수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제 사회화가 되는 결속이 되는 그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사회적으로 차별이 심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문제는 이런 차별들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뭐랄까 피해의식에 또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제 피해의식식으로 해석을 하고 상대방을 막 상대방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선의의 뜻으로 뭐 어떤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걸 피해의식에서 거부하고 막 호전적이고 적대적으로 막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피해자 사회에 어떻게 보면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이제 그 사회에 차별이 얼마나 만연해 있냐 이런 걸 보면 알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각종 차별이 굉장히 만연한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 가보면 이런 게 차별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적거든요. 물론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또 그 난민이나 외래인 또 차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차별이 아니고, 그런 나라들은 훨씬 여유로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 피해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처럼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 많아요. 이게, 하여튼 이 차별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차별이 가장 만연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참고문을 소개할 때도 한국 사회 외래인 배제라고 하는 내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차별이 만연한 사회냐. 특별히 외래인에 대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이나 하여튼 뭐 난민이나 탈북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배타적이냐 한 것을 우리가 그 책에서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런 반사적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감정의 사회화, 감정의 사회화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화가 될수록 좀 원만하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좀 유도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너무 지나친 식으로 막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그 문화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무 이제 감정을, 너무 이제 또 업적에 억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사회적인 것이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문화 전승입니다. 그 사회의 문화를 이제 뭐 전통문화, 대중문화 구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대에 이제 전승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우리나라는 전통문화 개성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전통문화를 이제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국가 정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교육 체계, 교육 체계를 통해서 주로 이제 바른 생활이나 국어나 국민윤리, 도덕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죠. 우리 전통 문화의 뭐 우수성 이런 거 가르치면서 언연히 그게 이제 좋은 문화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그런 식으로 사회화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이거는 뭐 우리 의도적인 기관도 있고 이제 비의도적인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화를 의도적으로 오로지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학교죠, 그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역 사회나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을 하죠. 물론 이제 학교도 오로지 교육만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교육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화 기관은 의도적인 사회화 기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또는 1차적인, 2차적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은 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우리가 말할 테니스가 말할 때 그 공동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니스가 말할 때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것이 2차적 그 기관이죠. 1차적 기관에는 어떤 게 있냐? 역시 가족이죠. 가족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인간이 완전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최소 1년 동안 젖을 먹여서 이제 이렇게 완전 직립보행 상태로 만드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리니까 그 1년 동안 그 아이를 이제 싫으나 좋으나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되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은 그런 뭐랄까 부부가 만나서 이제 이루는 그런 단위기도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사회화 담당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년 이상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이나 뭐 놀이방이나 뭐 이런 데 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동년배 집단이에요. 동년배. 동년배다 이렇게 비슷한 무리, 같은 동년배 무리 같은 동갑들끼리 모이는 무리. 이게 이제 1차적 그 기관이고 그다가 이제 2차적 기관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이랄지 각급 교육기관 1차적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그다음에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거기 가면은 학교는 많은 전문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읽기, 쓰기, 세마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많은 지식을 또 배우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회화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하면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잘 지도하고 이런 역할과 지위 연습을 할 수 있는 사회화의 장, 사회화의 마당이 바로 학교거든요.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전문 지식을 익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화 실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이제 거듭나서 지식, 전문 지식, 정보 전수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 사회화가 잘 되게 만들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다 이제 원만히 사회화를 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주입 암기식 교육만 시켜가지고 지식은 많이 갖고 졸업하는데 사회화가 전혀 안 돼갖고 그 대학에 와서 사회화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군대 가서 부적응하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부적응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가 이제 좀 더 기능 조정을 해서 좀 균형을 맞춰서 지금처럼 전문 지식 전달하는 것과 함께 사회화 실습 이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 아이들이 건전하고 원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슬기로운 생활보다는
즐거운 생활과 바른 생활에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직장이 이제 또 사회화, 직장은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적인 곳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사회화 기관이죠.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사를 어떻게 대하고 후배, 신입 사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런 회식 문화, 동호회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비공식 집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회에 그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잘 적응을 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성취를 하고 그다음에 직장 발전에 기여도 하고 뭐 이런 연습을 하는 곳이 또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도 굉장히 중요한 2차적인 사회화 기관인 겁니다. 이 가족이 중요하다. 지금 말하는 거 패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다음에 동년배 집단, 피어 그룹이라고 합니다. 학교, 스쿨, 직장, 워커플레이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 조직체가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율적으로 종교 집단을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를 가고 뭐 절을 다니고 하는 종교 생활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이 정신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헌금 뭐 돈을 내서 같이 자기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뭔가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을 하는 거래 연습을 한다.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생활을 잘하면은 사회화 수준을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안 하고 혼자 맨날 주말에 그냥 등산만 가고 혼자 그냥 이어폰 꽂고 맨날 게임만 한다. 이런 사람보다는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뭐 종교 집단이다 아니면 뭐 동호회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목표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지 정신 심리적인 그런 장점뿐 아니라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것입니다. 사회화를 위해서는 그런 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대중매체도 그렇습니다. 사회화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특히 이제 그 대중문화 같은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사회화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국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병이 이런 재난보조금 그다음에 지난번에 21대 총선거 사회로 총선거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사회화가 되잖아요. 투표하러 가보고 그다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화의 맥락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회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프리오리냐, 아니면 아포스테오리냐 이런 식으로지. 다시 말하면 유전이냐 학습이냐 그지. 유전이 중요하다. 헤레디티가 중요하다. 러닝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건 뭐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맥락을 볼 때 생물학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머지 특히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런 감정 표현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뭐랄까요 뭐랄까 좀 과장하는 그런 것은 문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을 문화로 본다. 그다음에 인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화가 시작된 것이 인간이 완전히 직립보행함으로써 이렉션 완전히 직립보행함으로써 인간이 이제 특히 여성의 이제 허리가 좁아지니까 완전 직립하다 보니까 허리가 좁아진 거죠. 네 발로 기어 다닐 때는 허리가 그냥 평평했는데 직립보행하니까 허리가 좁아져서 아이가 출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이를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미숙아 상태로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개월 만에 나니까 그 아이가 최소 1년 이상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좀 더 완전한 형태로 아이를 지식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생겨난 거지. 일단 뭐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게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해서 학교과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사회화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동물에서부터 사회화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 것이 바로 사회화다. 그 다음에 직립보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맥락을 볼 때 이 사회화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위와 역할을 습득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그 문화, 역사, 사회계급,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거 이게 다 사회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학적 맥락으로 볼 때는
그 정치 이념,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그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는 특정의 이 이데올로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 오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북한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북한 이탈 주민이 돼서 일단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이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말과 문자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 익혀야 될 아마 가장 첫 관문이 바로 이 정치 이념이란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제 기본 그 소양 교육을 받거든요. 적응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익혀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익혀야 돼요. 그들은 사회주의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에 살다가 그다음에 아니면 대체로 중국이나 뭐 이런 또 사회주의권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념들을 알려줘야 돼요. 일단 사유재산제. 우리는 개인이 일해서 자기가 자기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북한처럼 배급 경제가 아니다. 사회주의적 배급 경제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이 일차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국가는 그냥 단순한 보조자일 뿐이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를 침해하면 형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니까 공유 경제니까 거기도 물론 절도 강도가 있어요. 거기도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절도 강도의 개념하고 우리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사유재산제에 대한 침해인 절도 강도는 기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니까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아주 엄하게 처벌한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형법상에 그런 게 대한 또 뭐라고 할까 형사처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은 엄하다. 북한은 이제 뭐 교화 이렇게 해서 뭐 강제 노동을 시키지만 우리는 그 사법 절차가 있어갖고 3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분명하게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물리적으로 뭐 폭력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 그 처벌이 정말 가혹하다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다 사회화 이거는 이제 정치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가 들어오면 또 난민이 들어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 한국 사회 안내라고 하는 그런 교재가 있어서 거기서 이런 내용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화의 단계는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대체로 시기별로 많이 나눕니다. 단계는 시기별로 해서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영아기라고 하죠. 영아기. 영아기는 정말 갓난아기, 인펀트. 그 다음에 이제 유아는 이제 유자는 젖을 먹는, 젖먹이 시절. 그러니까 이제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아동기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묶어서 이제 영유아기라고 봅니다. 영유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아기는 특히 이제 영양 상태가 중요하고 그래서 영유아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과 보육기관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 시기에는 학교가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학교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도 역시 중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 그 다음에 성년기, 직장, 이성교제, 결혼, 뭐 이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 이렇게 해갖고, 죽음의 시절에 시기에 이르는 그런,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그 기관들이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와 이제 성년기 중간에 있는 그런 성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성 교제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학창 생활이 중요하고 직장을 어떻게 정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화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 재사회화와 탈사회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사회화에 그 관련된 개념들인데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속적인 사회화가 이어집니다. 뭐 초등학교 때 사회화 또 취직하고 이러면 계속 사회화가 이제 새로 그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묶어서 그냥 재사회화다 이게. 재사회화든가 리소셜리제이션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탈사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화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잘못된 그런 형태. 그래서 디소셜리제이션 탈사회화다. 그다음에 비사회적 고립, 비사회적인 고립, 그러니까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고립되는 형태.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정글 속에 이제 다산 혼자 사는 것처럼 요즘 이런 사람들 많죠. 숲에 가서 이제 숲속에 가서 노후에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사회적 고립, 아이솔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적응이다. 어저스트먼트, 잘 원만하게 적응이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잘못된 게 이제 부적응이죠.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이다. 그래서 멜 어저스트먼트 앞에 멜을 붙여서 멜 어저스트먼트 이건 부적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의 형태는 크게 나누면 이제 적응과 부적응을 나눠볼 수 있겠죠. 예? 그 부적응 중 하나가 이제 일탈이지 또 일탈. 일탈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숨는다는 거죠. 탈은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딘가로 자꾸 도피하고 숨는다는 거지. 숨는다. 탈, 벗어난다는 거지. 그 사회를 벗어난다. 뭐 이민 가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탈입니다. 일탈. 그러니까 언둔해야 되나, 내가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숲속에 살아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뭐 이민 가야 되나, 이게 이제 일탈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비행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행동이 아닌 거죠. 잘못된 행동, 비행, 잘못된 행동입니다. 비행. 이 딜링컨시 이거는 이제 범죄,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이게 기준을 벗어난 거. 이제 사회 뭐랄까 사회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연속선상에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완전히 그 궤도를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비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행. 그 비행 중에 현행법상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범죄다 이렇게 범죄, 크라임이다 크라임. 이건 이제 형사법상으로 실정법상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에 뭐 국기문란, 뭐 반란 수괴죄 이런 것도 범죄가 되고 그다음 형사법상에 강도 절도 이런 것도 당연히 범죄가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실정법상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 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이라고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비행 중에도 범죄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법에서 이제 죄형 법정주라고 하잖아요. 죄와 형은 법이 정하는 것만 법이 정하는 것만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형을 받는다. 게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제 비행 중에서도 그 형사법에 저촉만 안 되면 이제 범죄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범죄.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이 야성이라는 거예요. 야성. 이거는 뭐랄까 문화에 순치되지 않는 사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원초적인 성격들 그런 야성이라고 야성. 페럴 이런 또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 자폐, 오티즘, 오티스틱, 오티즘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폐쇄시키는 자폐증,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폐. 폐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폐쇄할 때 그 자폐 스스로 폐쇄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폐증.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심리학 할 때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그 자극이나 어떤 무슨 차단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자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을 해보면 재사회화는 이제 연속적인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탈사회화는 이제 사회를 벗어나는 그런 사회화라고 말하는 거고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탈하고도 비슷하지만 혼자 또 동떨어지고 하는 것이죠. 혼자 고립, 아이솔레이션, 적응과 부적응이 있다. 일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언니 숨거나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고 비행은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그런 비행 중에
실적법상, 형사법상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성이 있고 자폐가 있다. 자폐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상당히 이제 그 질환이 있습니다. 질환. 이 자폐는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이제 어떤 질환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따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냐면 이런 원만한 사회인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 뭐 하여튼 그 변수들 인해 갖고 제대로 사회화가 못 되고 많은 쉽게 말하면 좀 부적응자가 너무 많아요. 부적응자가 많고 특히 이제 사회가 선진국처럼 그다음에 이게 체계적으로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차별이 만연된 그런 사회에서는 부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막 복합적인 그런 형태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화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살아왔던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시정을 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노력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구조적으로 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런 사회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 내용적인 것도 공부를 했지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